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SR 전략 김재현 연구원입니다. 예, 자료 깔아드린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펀드 시장에 제도적 변화 생긴 거랑 관련된 해외 사례를 같이 정리해서 자료 작성을 했고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액티브 ETF라는 이제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노리 같은 이 이름 두 개가 합쳐진 상품인데, 액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뮤추얼 펀드, 그냥 일반 액티브 펀드를 말하는 거고요. ETF는 저희가 제일 아는 ETF,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 최근에 이제 제도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액티브라고 하면 결국엔 초과성과 달성이 가능한 여부,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수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장점, 그 두 가지를 지금 합쳐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2017년에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데요.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9월 달에 첫 상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요. 미국에서 액티브 ETF가 계속해서 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ETF 시장에서 미국 액티브 ETF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아요. 2.8% 수준인데, 그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상황입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채 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 인베스트라는 이동사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크 인베스트의 ETF ARKK라는 ETF가 최근 좀 유명한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비중이 한 10% 차지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혁신을 위로 가져가는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 ETF가 거의 올해만 하더라도 AUM이 5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운용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액티브 ETF에서 더 나아가서 부채형 액티브 ETF라고 이 보유 종목을 이 일반 뮤추얼 펀드 공개하듯이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ETF도 지금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불투명 액티브 ETF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성과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가하기 좀 이릅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자산에서 코엑스 혁신기술 액티브,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AI 코리아 요거에 지금 상장이 됐는데, 보면은 이제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이제 보수가 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좀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치 성장이라는 스타일로 좀 구분이 가능해서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데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과 같은 사례 때는 국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비교 지수와의 차별성이 좀 낮다고 봐집니다.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PF를 통해서 모든 보유 종목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또 NAV 간의 자산 기준을 0.9에서 0.7 정도 완화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적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도 봤을 때 앞으로는 액티브랑 이 패시브랑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좀 커져갈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철강금속산업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 포트는 중국 보산철강 10월 출고 가격에 대한 얘기고, 지금 6개월 만에 열연 출고 가격을 100원 인하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인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인하 배경은 일단은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중국 철강 가격이 낮은 수준이지만 좀 빠졌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 나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재고가 좀 부수준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6개월 만에 내린 것 같고, 내년은 동결을 했습니다. 중국 철강 감사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 가격 하락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2021년 수요 기대감이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이 일단 철강 가격 향후를 좀 전망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철광석 가격은 여전히 한 120불 이상에서 아직은 원가가 있는 상황이고, 철강업들은 이제 가격 인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때문에 3분기에 이게 좋아지지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이 증가가 좀 더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시장 보면 글로벌리 섹터 확산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관점에서 어제 저희 양기태연구원이 발표했지만 리스타킹이나 인플레이션 예감들이 좀 생기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철강 섹터가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은
실적으로 뒷받침되거나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계속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좀 뭐 계속 바닥에 있는데 포스코는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철강주들이 반등을 일부 했지만 포스코가 제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아직 바닥에 있어. 이런 주식시장의 매도 환경이 좀 변화가 있다고 하면 키 맞추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외됐던 섹터들의 반등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포스코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2016년, 18년에 있었던 한 포스코 주가 40 같은 이런 장기적인 상승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좀 시장 환경의 변화가 주식시장이나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좀 나온다고 하면 철강 섹터에서도 반등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외 철강주 동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US들이나 뭐 신일이나 몇 개 보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예, 보산철강 주가를 보셨고요. 예, 신일본제철이라고 치시겠어요? 신일본제철. 예, 신일본 제철 일본 있죠? 예. 이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주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예, 보산철강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틸 미국의 X 티커가 X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예. 포스코 다시 한번 보여줘. 예, 지금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그냥 L자형인 거죠. 약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최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나마 포스코가 이제 바닥도 좀 깊었고 바닥 대비 좀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크로표 이제 저희 들으면서 든 생각은 사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상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타킹은 제 생각은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타킹은 중국인데 중국의 재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좀 약간 높아져 있다라고 예년보다. 그래서 철강 섹터의 리스타킹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좀 인플레이션이 좀 건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디플레만 얘기하다가 뭐 인플레이션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주가도 그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에는 중국이 과감하게 공제도 조정도 했었고 그때 실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했어요. 미국 경기도 이렇게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4,0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또 실적도 분기별로 이상을 계속 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장기 높은 상승을 기대했지만 바닥권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은 그런 매크로 환경상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사이클이랑은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호주에 있는 FMG 같은 거는 지금 막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철광석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뭐 정가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10년 만에 그 순수입국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여튼 버젯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은근히 이게 좀 프라이싱이 잘 아직 정가가 아직 안 됐는데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철광석 그 사이클과 이 철광 사이클이 렉이 얼만큼 있는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이. 그러니까 FM 좀 띄워주세요. FMG 호주요. 포워드 스키머를. FMG. 그 철광석하고 일단 가격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을 다시 이제 그대로 다 정가시키거나 그 이상 올리기가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나온 거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말에 인덱스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철광석 가하고 제품 가격과 다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클에서는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냐고 보면 말씀하셨던 중국의 철강 수요가 순수입으로 10만 전환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보산 철강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서도 이게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만들어내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발적인 수요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철강 업체들도 원가 올라간 거를 판매량은 넣는데 원가 올라간 거를 충분히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그러면 그 가격들이 이제 스피로버가 돼서 아시아 가격으로 우리나라 가격으로 일본 가격 멈춰서 이제 이렇게 다 영업써야 되는데 그 강도가 매우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떤 경영화, 그러니까 위기 대처하고 경기 부양 상황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안 되는 거는 중국 쪽을 보면 우리도 좀 될 것 같은데 일본을 보면 일본은 또 경기가 안 좋다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격을 싸게 계속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거의 영향을 받은 게 원래 맞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고 또 일본 거는 좀 싸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좀 끼어있는 입장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코로나 이전의 사이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기대하는 거는 아까 이제 들렸던 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철강은 철저 인플레이션 산업이다. 이게 원자재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라가야 어쨌든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진단 여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좀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단서를 다는 게 이게 공급 사이드 조정 없이 2016년, 18년 같이 그런 빅사이클이 나오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구한성 연구원입니다. 예, 한미약품 계속 보수적으로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합니다. 일단 이번 분기도 예상치 못한 비용 반영으로 대규모 영업 적자 예상이 되고요. 그 비용이란 건 이제 사노피의 그 에펙라나타이드 계약이 종료되면서 미지급된 연구개발비 1,000억 원 이상이 있는데 이제 캐시 실제로 나가는 건 2020년 이후인데요. 이번에 계약 종료가 확정되면 3분기 실적에 한 5,600억 비용이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권리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 개발로 한 연구비 부담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10월 24일 날 롤론티스 미국 허가 날짜 푸드팟이라고 하죠.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공장 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는 매출액 쏘쏘합니다.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한 4%도 예상하고요. 12개월 선행 EBITDA 1,073억에 평균 20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합니다. 이상. 예,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로 돌아가시고요. LG와 롯데케미칼 황유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그 LG와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9,021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그 컨센서스는 한 8점대까지 기대치가 올라왔었는데, 그걸 좀 상회하는 실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전 최실적은 2011년 1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8,300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기로는 이제 뭐 발표가 안 됐지만, 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좀 올린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의 대략 7,400억 원, 그 전지가 한 1,60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석유화학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그 스프레드가 좋은 점이 이제 ABS입니다. 뭐 가전이나 뭐 자동차 전구 쪽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고, 가전 쪽 요즘 수요가 좋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프레드가 역사적 고점으로 좀 올라왔고, 그게 3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도 지금 수요가 계속 견조한 상황이라서 지금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스프레드만 보면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이제 PE와 PVC도 이제 스프레드가 좀 확대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지 쪽은 이제 직전 분기랑 좀 유사한 실적을 거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소형 전지는 이제 성수기 효과가 있었지만 ESS가 이제 매출액이 좀 크게 줄면서 적자로 좀 전환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용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설비 가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EV용도 일단은 뭐 실적은 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영업이익 한 8,100억 원. 뭐 연말 계절성이 좀 작용을 합니다. 이제 12월이면은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품 수요가 급격히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그 ABS나 제품들 수요나 스프레드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지 쪽은 ESS나 EV용 출하량은 더 다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좀 가능하고요. 뭐 석유화학 쪽에 이제 이익 상향을 뭐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뭐 80원으로 10%, 13% 좀 상향했고요. 뭐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일단 분사를 좀 앞으로 이제 주총을 놔두고 있는데, 이제 대규모 자금 투자가 확보가 좀 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그 중형 시장의 이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이제 바이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고요.
목표 주가를 이제 28만 원으로 22% 상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 쪽 그 실적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ABS를 중심으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첨단 소재 실적에 개선이 좀 많이 좀 되는 상황이고 올레핀 쪽 그 스프레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대상 공장 재가동을 고려를 해서 목표 주가 상향하고 투자를 유지를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345억 원으로 좀 증가는 하겠지만 원래 이 그 회사 규모에서는 아직 너무 미진한 그런 실적을 낸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허리케인 때문에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이 가동 중단하면서 실적이 제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이너스 700억 정도 기회 손실이 반영된 측면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대성 공장은 기계적 그 공공은 지금 다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 중에 있고요. 이후에 이제 재가동을 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올 4분기에 지금 목표로 좀 돼 있고요. 내년기부터는 상업 가동을 하면서 실적이 좀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0이 아니라 마이너스 700에서 이제 제로가 되고 거기서 이익이 또 붙는, 그래서 수익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으로 수령을 할 텐데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맥스가 한 1조 남짓까지가 이게 보험 그 한도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산정이 될 거고 이후에 이제 추정치 반영했습니다. 최근 그 PPP 그리고 ABS 이런 올레 쪽 제품이 굉장히 좀 강세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언택트 소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를 좀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요가 되는 제품들 위주로 지금 있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LG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제품 기업들이 많이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재고 확충 수요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한 거로 보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소비 패턴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좋은 실적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FIC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딧 전략 홍성욱 연구원입니다. 네, 위클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스프레드는 좀 버틸 보였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가 거의 한 7, 8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스프레드 축소로 인해서 투자는 보합권 성과를 보였는데 하이힐드가 조금 더 이제 강세로 있는 모습을 조금 저희도 좀 이어나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일단 노드스트롬 자료인데요. 그 펄른엔젤 이제 ETF 만들 때도 ANGL 이런 걸로 펄른엔젤 쪽에 관심을 계속 제가 가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좀 돋보이는 종목 하나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겠지만 미국 백화점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JCPenney가 네이먼 마커스 아니면 메이시스 이런 데들이 좀 부진하면서 좀 전적인 업황 자체가 업황보다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약화가 되며 노드스트롬도 사실 선두권 업체는 맞긴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이제 매출이 역성장한 상태고 그리고 특히 사실 한 3월에 그 연준의 발표가 있은 후에 노드스트롬 자체도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한 6월에 이제 2차 얘기가 나오면서 캘리포니아 쪽에 신규 강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영업 면적이 한 20% 되는 동사의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는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원래 이 노드스트롬 매출이 한 30%가 되었었고요. 원래 이제 낮지 않은 중이었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실적이 완전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오히려 성장하면서 2분기 일시적으로는 좀 매출 중에서 한 60%를 상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제 회복을 이제 좀 멈췄던 계기 중에 하나가 좀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2차 확산 말씀드렸었는데 8월 정점으로 해서 신규 감염자, 신규 사망자 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영업 상황적으로 이제 저점은 통과를 했다. 게다가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주조 환원을 일시 중단을 하고 크레딧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 유동성 측면도 한 10억 달러 이상 현금성 자산유에서 그쪽으로는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등급은 S&P에서는 BB 플러스고 이제 무디스는 아직 이제 투자 등급 트리플 B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금리는 거의 싱글 B 이상으로 지금 튀는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지수 금리보다도 1% 2% 포인트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또 기업이 이제 콜스랑 미국 백화점 다른 업체가 투자 등급 기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는 이제 사실상 한 노치 차이고 계속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금리가 붙어서 움직였었는데 거기와 이제 6월 이후에 크게 확대된 점은 좀 이건 좀 큰 저평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의 이제 10년 이하 만기에 이제 회사채에 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0년물 기준은 7%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크레딧 김정권입니다. 네, 중국 크레딧 말씀드립니다. 9월에서 초까지 지금 중국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첫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같은 기간 신흥국이나 KP 대비해서도 좀 스프레드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상대적인 약세 원인으로는 일단은 중국 여차의 부도금이 크게 확대된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 심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의 역의 달러차이 기준 디폴트 금액은 올해까지 60달러가량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44달러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글로벌 크레딧 시장의 중국 디폴트로는 다소 과다하는 판단입니다. 일단 규모가 10배 이상 큰 중국 은행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 디레버리징 기조가 완화되면서 0볼트 자체는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요. 부도율 역시 민영기업 기준으로 보시면 그냥 4.7%에서 올해 3.2%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정부 계속해서 좀 내부 대선안 정책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좀 중요한 점이 아무래도 좀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의 회생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이나 뭐 미국 마찬가지로 좀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성 자금 지원이 회사시장의 강세를 불러왔듯이 지금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역시 중국 크레딧의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크레딧 매수 적기로 보고 있고요. 미국 대선을 앞둔 변동성을 겪긴 하겠는데 지금 미국 자 등급이나 한국 K 크레딧 스프레드 대비해서 좀 세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상대적인 강세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글로벌 인프라 클릭 김영근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크로에서 리플레이션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11년에는 각국의 주요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인프라 지수는 2% 총수익을 기록했는데 특히 많이 오른 북미입니다. 북미는 오일앤 가스 파이프라인 그게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게 뭐 최근에 몇천만 뭐 있는 생산 중단되고 그리고 뭐 소규업계가 파업하면서 효과가 상승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일 많이 고무적인 거는 공항 인프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번 보시면은 유로존에서 코로나가 제2 확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항의 수치 그게 많이 올랐는 이유는 독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EU 국가 간의 여행자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독일에서는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1000명당 25명 미만은 그린, 50명 이상은 레드로 구분해서 이제 통행을 자유롭게 다니거나 또는 레드는 음성 판정 받는 경우에 허가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으면 내수 국가 중심으로는 통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럽존이 피크를 찍을 때에 그 공항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로 이런 부분도 비주대를 의견을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MP에서는 호주 도로 TC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호주가 최근에 통행 제한을 많이 했다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조금 오면서 그래서 각 내국들이 통행이 증가하면서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스페인, 이탈리아 지역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2차 확산 피크 시점에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리츠리 홍재한 연구원입니다. 네, 이어서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글로벌 리츠 지수가 5% 올랐는데 지난 3주 동안도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사실 그 지난 동안 보시면은 미국 그 경기 부양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주가 지수의 변동폭은 컸는데 리츠 지수는 좀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 4페이지의 그림 1, 2번 보시면 지금 리플레이션에 사실 진입한 상황 속에서 리츠 과거 성과 보시면 얼리 사이클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또 사실 부동산 바탕으로 해서 또 인플레이션 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상승 여력이 꽤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 3번, 4번 보시면은 미국 호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호텔 데이터 보시면 객실률이 그림 3번에서 보시면 3월달 말 기준으로 좀 회복하다가
6월 이후로는 좀 회복세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객실당 매출액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YOY 지금 절반 이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배당 재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저희 탑픽은 첫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다세대 EQR이랑 미국 카지노 리츠 GI 지금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